만드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PPT가 만들다 보면은 너무 자꾸 뭔가 불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번만큼은 제가 공연자로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PPT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타악연희예술가, 말 그대로 국악에서도 타악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장단음악축제 장단위라는 축제의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동화 이수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력들 보이시죠?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력을 많이 넣어봤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의 웹사이트 www.sorakkim.org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진출, 국제교류 너무 요즘에 핫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교류를 시작했던 시기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저의 가장 첫 번째 국제교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국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따라서 해외를 공연 다녔던 것은 우선 배제를 했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이것은 국제교류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더니 2008년도에 제가 일본 요코하마와 함께 요코하마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예술 종합학교에 교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싶은데 풍물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안을 받고 제가 저의 동료 한 분과 함께 2008년부터 요코하마에 있는 민단 단체랑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풍물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첫 번째 국제교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교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2015년까지. 근데 왜 2015년 이후에는 안 하게 됐냐면 참가하셨던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고 다 일반인이거나 아니면은 교포 3세, 2세 이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로서 이렇게 키워내는 과정들을 만들 수는 없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를 일회성으로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굉장히 핫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가 2015년 이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저 또한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겼어서 교류가 좀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저의 작품을 가지고 시카고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독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통을 베이스로 한 제목의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연주회를 하게 됐고, 이제 세종문화회라는 시카고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세종문화회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고요. 바로 이어서 연계를 하면서 노스 이스튼 대학교에서도 콘서트를 이렇게 약 2번 정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제가 이때가 저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국말만 잘했을 뿐이지 영어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 문화가 한국 문화와 또 외국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리셉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 공연에 대해서 질문을 수없이 쏟아내시는데 제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통역가분이 계셨는데 통역가에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나름 또 전통 음악의 약간 전문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통역가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음과 양의 조화, 태극이 어떤 방향이고 이런 것들을 더 풀어서 설명하시기가 사실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공연이 끝나고 한국을 돌아오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외국에서 생활을 꼭 해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약 반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의 일정을 접고 시카고를 가게 돼요. 그래서 약 1년간 그 1년, 첫 번째 1년은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정말 한국인이 아무도 안 계시는 곳에서 정말 어학연수를 제가 애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바로 돌아올 수 있을 뻔했던 그 시간을 또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다시 시카고에 가서 조금 더
좀 예술적인 활동을 더 해보고 오면 어떻겠냐 하셔서 레지던시를 하게 될 계기가 생겨가지고 약 2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기 직전에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들을 제가 썩히기 아쉬워서 독주회를 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한 겐즈홀이라는 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 나름대로 머무르는 동안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던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공식적인 저희 이제 해외 활동의 팔로우가 시작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리듬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2016년 동안 제가 몸담고 있었던 단체와 또 계속 교류를 하면서 약 3번, 3년 정도 시카고를 계속 가게 돼요. 이 한 4가지의 내용들이 제가 국제교류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리듬 커넥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했던 것을 다시 좀 되돌아보면서 그때 했던 작업물들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교집합들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만들었던 팀이 월드뮤직 듀오 벗이라는 팀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실험을 해보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게 저희가 당시에 좀 어떤 국악계의 흐름을 잘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듀오, 그러니까 연주력을 좀 기반으로 했던 그 연주자 2명이 여성 연주자가 타악기와 또 유율 타악기를 가지고 엄청 기교를 테크닉적으로 좀 잘 다루는 그런 연주자들끼리 만나서 작업을 했던 것을 전주 세계소리축제라는 큰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리 프론티어라는 약간의 컴피티션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우연치 않게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사실 저희는 약간 버스킹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대회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운이 좋게 대상을 받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듀오벗은 아무런 포트폴리오가 없었어요. 연습 영상 하나를 가지고 지원을 했던 팀이었고 과거에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서류 탈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컨셉의 어떤 연주자들이 등장했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계속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그 당시에 또 처음으로 세계소리축제가 프랑스 바벨메드 뮤직 엑스포라는 곳과 MOU를 맺어서 소리 프론티어를 대상을 받은 친구들을 국제교류를 시켜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국제교류를 소리축제를 대표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그 아트마켓이라는 첫 저의 그 경험이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은데 상단에 보시면 이제 아트마켓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좀 기억에 남는 사진들을 이렇게 담아봤어요. 정말 열심히 아트마켓을 즐겼고 그리고 아트마켓에서 저를 어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또 저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사실 공연 연주자들은 저희 자체가 상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저의 자그마한 이력 엽서를 하나 만들어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뿌렸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저의 엽서를 주고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영어가 짧았지만 뭔가 우리는 통할 것 같다. 그러면서 부스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는데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앞으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유통 경로의 시작을 이제 제가 시작이었구나라고 뒤늦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듀오벗은 해외 진출을 갑작스럽게 막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저의 솔로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다시금 더 재정비를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듀오벗이라는 팀은 그 이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슬로베니아도 다녀오고 정말 많은 도시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듣보잡인 팀이 갑자기 막 해외를 돌지? 인정을 또 안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국제교류를 하면서
국내의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많은 단체들, 많은 기관들에 저희를 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해외를 돌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다 알려질 수 있을까라는 또 목표를 세우게 됐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열리는 공연 예술 마켓을 막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해외에서도 있었던 유명 아트 마켓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늘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희만의 준비가 잘 먹혔구나. 한국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아트 마켓 선정이. 그래서 보니까 바벨메드 이후에 대만의 그 더 골든 멜로디 어워드라는 정말 유명한 시상식도 저희가 개막 공연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리트모 페스티벌, 슬로베니아 오카리나 뮤직 페스티벌도 가게 되고요. 또 국내에서는 울산에서 열리는 울산 에이팜 뮤직 쇼케이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월드마켓 중에 하나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도 선정이 되고, 또 서울 팸스 아트마켓에도 선정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연결되었던 많은 디렉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페스티벌에 저희가 또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인도의 월드 사크레드 스피릿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경복궁에서 막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앰버서더가 막 스팅이라는 가수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많은 관객분들 대상이 뭐 모로코 공주님, 뭐 인도의 공주님,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정말 특이한 그런 축제였는데, 거기도 저희가 헤드라이너로 가게 되고, 또 한국에서 또 유명한 K뮤직 페스티벌이나 또 작년이죠. 저희가 또 국제공연예술 비엔날레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시너스에까지 계속 선정이 되면서 제가 쉴 새 없이 아트마켓과 그다음 페스티벌을 계속 연계하면서 이제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듀버스의 이력들은 좀 대표적인 걸 적어봤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제 스스로 하게 돼요. 왜 제가 해외 진출을 하고자 했었을까? 그리고 저의 음악들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저의 음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또 저만의 예술 언어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해외 진출을 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다시 보니까 저희 씬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타악 연주자이다 보니까 타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가장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세요? 한국의 전통 타악. 혹시 장르적으로 알고 계신 그 장르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물놀이, 풍물. 너무 대규모인 거예요. 단체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이름이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얼굴이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단체적인 성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만족함? 공연이 아무리 잘 되고 해도 나는 예술가로서 좀 더 드러나고 싶은데 안 보여진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음악을 만들면 오로지 저만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제가 타악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음악을 만들 때 물론 선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그 해외에서 그래도 짤막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게 아프리카 타악이나 브라질리언 리듬 같은 경우가 유명하잖아요. 삼바 리듬도 유명하고. 근데 왜 한국의 국거리와 휘몰이는 모를까? 이게 그냥 원초적인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저를 통해서 한국의 국거리도 알고 유명한 예술가들이 한국의 국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 나름대로의 희망사항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음악에서는 물론 현대적인 리듬골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장단들을 가지고 먼저 음악을 만드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잘 먹혔던 거죠. 그리고 여성 연주자가 타악을 한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아무래도 타악이라는 영역이 남성 중심의 음악이라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 타악 연주자가 갑자기 국악 베이스로 월드뮤직 씬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넘어서 제 연주를 너무 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테크닉적으로도 한국의 테크닉이 너무나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스승님을 좋게 잘 만났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어떤 기술과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제가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무대는 여기다라는 생각들을 꾸준히 하면서 그거를 계속 보여드렸더니 어느새 그런 모습들이 저의 또 정체성이자 제 언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퍼토리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해외를 나가면 보통 한 아티스트들이 한 3년 이내에 두세 번 공연을 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페스티벌에 라인업이 되면 못해도 2년, 3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까 레퍼토리가 다양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퍼토리를 1번을 만들고 투어를 돌고 있을 때 리서치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영감도 받으면서 저의 소스들을 또 굉장히 많이 또 적어놓거나 메모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국에 오면 두 번째 레퍼토리를 만들고 또 그 두 번째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사업도 또 많이 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창작 작업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협업도 너무 해외에 있을 때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해외를 돌고 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상대 아티스트들이랑 교류하기에 어떤 장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과 창작에 대해서 이제 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제가 작품을 계속 선보이게 되는 또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창작자분들이 모두 다 고민이죠. 뭐 어떤 작품이 먹히냐.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 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한 해는 굉장히 망한 작품도 많아요. 저도. 그런데 그것을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이 또 있으니까 또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계속 작품을 만들었더니 어느 순간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먹히느냐는 아직도 늘 제 마음속으로 방향성의 하나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축제를 돌다 보니까 유럽을 가니까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고 미국 지역을 돌다 보니까 미국은 의외로 또 서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아시아는 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얼추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를 돌 때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제 레파토리 중에 좀 적당한 레파토리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그 제안을 다시 반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고 저를 초대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나라의 혹은 관객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으면 이 작품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제안도 많이 드리면서 상대 측 그 디렉터분들이랑 교류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어요. 해외 진출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준비가 완벽히 돼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정비를 한번 해보자 하는 시기가 있어서 홈페이지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저의 이력도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막 급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홍보 영상도 기회가 됐을 때 제 레파토리의 좀 대표적인 것들을 계속 영상을 찍어서 남기고 또 그것들을 상대방에게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진출을 위한 준비들을 더 이렇게 촘촘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 개개별의 포트폴리오도 다시 다 정리를 하면서 또 영문 버전, 또 한글 버전, 국내에도 같이 이렇게 알릴 수 있게 양쪽으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뭐 이런 이력뿐만 아니라 음반이 될 수도 있고 저의 뮤직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가 함께했던 융복합 작업들에 대한 영상이나 또 결과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포트폴리오에다가 많이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추 준비가 다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출발할 기회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전에 듀오벗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조금 다 정리를 했다면 제 솔로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더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준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세계 유명 이제 페스티벌이나 아트마켓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 울산 애니팜의 개인의 작품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그곳에서
세계 월드뮤직 엑스포 워맥스라고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월드 마켓 중에 하나의 워맥스에 제가 공식 초청 아티스트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별게 아닌데 저희 공연씬에서는 이 워맥스라는 이 아트마켓의 공식 아티스트가 된다라는 게 약 한 3년간 먹고 사는 길이 열린다 할 정도로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아트마켓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선정이 되면서 당시에 굉장히 좀 이슈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솔리스트 타악 연주자가 됐던 경우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매년 한국에서 한 팀씩 초청을 받았지만 다 단체 성향이 짙은 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저한테는 좀 새로운 또 기회의 장이 시작되었던 시기였고 제가 아트마켓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워맥스에서는 정말 날개를 단 듯이 정말 많은 마켓들과 부스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의 음악과 또 저의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막 하면서 많은 이제 관계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이어서 캐나다에서 또 유명한 월드뮤직 서밋에 문디알 몬트리올에도 선정이 되고 또 한국에서는 그 작품으로 같은 작품을 팬스 초이스에 또 한 번 선정이 되는 또 쾌거를 이루게 됐어요. 아티스트로서 자기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뭐 물론 마켓에 선정됐다가 인정이 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데 이 다음에는 그러면 해외 진출을 계속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켓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과 기관대 MOU 같은 게 맺어져 있어서 그 당시에 선정이 된 아티스트들을 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쇼케이스가 끝나고 다음에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투어를 돌게 되거나 계약을 이제 많이 성사를 시키고 해외 진출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국내 모든 지원 사업들을 이제 신청을 하고 떨어진 적도 많고 선정이 된 적도 많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저희 이력들이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지원 사업을 계속 눈을 두들겼더니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뽑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투어가 많았을 때는 그래도 그 예산적인 부분들에 큰 걱정이 없이 또 투어를 다녔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던 제가 작업을 했던 영상들을 아주 간략하게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작업을 제가 했었는지 어떤 복합 작업들을 했었기에 저렇게 해외를 나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미디어 아트와 정보가 만나면 어떤 그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단순히 장르와 장르 간의 종합이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동시대적인 아트인데 저희 이제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민이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했던 작업이에요. 지금은 작가셨는데 김병기 선생님이시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드로잉 아티스트를 하셨던 김병기 선생님과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드로잉에 대한 기법의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재미있는 영상 작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각자의 영역에서 놀고 있지만 또 사실 그 안에는 각자의 또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작업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악기가 선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즉흥성이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현대무용이나 다른 무용가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흥 음악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작업들이 연주적인 측면으로 콘서트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공연 예술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했었던 경우고요. 팬데믹 때문에 초청받았던 극장을 갈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 작업을 했던 거를 해외 극장에 보냈던 작업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을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었어서 저의 솔로 프로젝트의 첫 작업에 시작을 열었던 작업이었는데 작업은 이제 선율이 없기 때문에 리듬으로만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매핑으로서 조금 시각적인 효과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소원을 돌다 보니 한국 악기들을 전혀 이유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악기를 좀 더 들뜨게 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알려지기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작업물이 탄생을 했었고요. 또 음악적으로 가야금과 함께 하는 조것이라는 팀에서 함께하는 작업물들을 또 잘 기록에 남겨가지고 다른 분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가장 전통 악기 두 개가 만났을 때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을지로를 제가 좋아하는데 을지로에서 농악을 하면 어떨까? 공간이 너무 부족기 때문에 많은 분이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소규모로 농악을 보여드리다. 그래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상황 연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장점을 활용해서 좀 많은 경험들을 제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저에게 미리 전달해 주셨던 그 이제 질문지 중에 융복합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은 해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맥스에 제가 갔었을 때 저의 쇼케이스 무대와 그리고 저의 홍보 부스들을 사진을 찍었었던 부분들을 담아봤어요. 뒤에 보시면 포스터들이 정말 전쟁이에요. 포스터를 각자 연주자들이 자기의 포스터를 붙이느라고 새벽부터 와서 포스터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사실 무대에서는 되게 빛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고생과 또 자기가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마켓을 통해서 저도 한번 다시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그때 크루들과 또 연주자들 그리고 저희 연주팀 제 부스 또 저희 부스 사진들 같은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년에 3년에 한 번씩 제 레퍼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또 그런 느낌을 담아서 제가 처음부터 해왔던 작업물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아래쪽은 음반이고 위쪽은 이제 대표 공연 첫 회 포스터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담아봤는데 이 공연들은 사실 한 번을 하고 사장된 공연들이 아니라 한 작품당 못해도 2, 3년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연주를 단독으로 많이 했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재산이고 또 해외를 갈 때 끊임없이 저의 원천 소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주자들이 공연물을 만들고 국제 진출을 할 때 좀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담아봤어요. 국내 공연씬에서는 이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사실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해외 공연 시장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리뷰와 평론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링컨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했을 때 그때 공연을 보고 이제 저의 평을 또 써주셨던 외국 그 평론가들, 그다음 또 엄청 큰 페스티벌에 갔었을 때 거기에 뭐 유명한 유럽의 송라인즈라는 또 유럽 잡지가 있거든요. 음악 잡지가. 그런 잡지에 편집자들이 미리 해주셨던 것들. 국내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 국내 유명 또 평론가들이 이렇게 해주셨던 그 한 줄 코멘트들을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후에 제가 해외 투어를 돌 때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게 돼서 심사를 가게 되는데 뭐 심사위원들마다 뭐 여러 장르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준비를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다 훑어보시잖아요. 너를 증명해봐 라고 했었을 때 홈페이지부터 알려드리고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고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사실 리뷰예요. 전문가들의 리뷰를 받은 적이 있니? 그래서 이게 비자를 받을 때 리뷰까지도 이게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런 리뷰들을 좀 잘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나갔을 때도 또 공연 끝나고 난 이후에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 리뷰들을 제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제 포트폴리오에도 또 읽어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공연 씬에 보면 포스터에 이렇게 별표 별 5개 막 이렇게 하면서 올해의 신작 대표되는 국악 공연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관객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리뷰나 평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국제교류를 계속 하다가 유명 페스티벌을 많이 가게 되면 페스티벌 기간들이 하루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계속 길게 진행되는 축제들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디렉터 분들이 저의 메인 공연을 2회에서 3회 부탁을 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워크숍을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워크숍이 무슨 워크숍이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김치 만드는 법, 막걸리 만드는 법도 괜찮다. 네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장르가 상관이 없으면 편하게 준비해라. 근데 저는 이게 기회이잖아요. 한국 장단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장단 워크숍을 무작정 하겠다. 그래서 드디어 국거리와 휘몰이를 해외 진출을 하면서 해외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어를 돌 때 다양한 이제 또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 그다음에 워크숍을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해외를 투어를 다니다 보면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교류를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들과는 어떤 음악을 만들지 사전에 좀 준비를 하거나 아티스트들의 정보를 좀 찾아보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번역이나 이런 리허설 조율들 그리고 테크니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기획자를 함께 두면서 같이 이 해외 진출을 시작했는데 보통 연주자분들은 자기 공연에만 신경을 쓰시지 기획까지는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획자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기획을 더 많이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에 진짜 A부터 Z까지 심지어 제가 어느 공항에서 내려서 그 비행기표를 혹시나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안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정말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기획자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투어를 하는 주체 연주자이기 때문에 혹여 예산이 안 돼서 매니저분이 없으시거나 할 때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통역가가 없을 때 그리고 매니저가 없을 때 그러면은 다른 게스트분들은 저를 믿고 왔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때 이후부터는 저 또한 연주자 플러스 기획자적인 마인드로 해외 진출을 계속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문제였어요. 국제교류에서 가장 큰 지점의 고민이 항공권과 거기에서 머무를 때 숙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교통편 그리고 악기가 좀 많은 그룹들은 악기를 어떻게 다 옮기지? 수화물비도 만만치 않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운이 좋게 지원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국제교류 선정이 돼서 제가 원했던 곳을 많이 그래도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이제 경험을 갑자기 이제 하게 되니까 이 계약서는 이미 썼고 아티스트들끼리의 그 국제교류를 할 때 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제가 안 가면 공연이 펑크가 나고 그리고 제가 물어줘야 되는 또 여러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내 자신이 하나의 사업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내 회사 안에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제가 회사를 굴린다라는 생각으로 공연 페이를 잘 모아서 기본 자금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금으로 가지고 만약에 국제 진출 사업을 선정을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을 이미 마련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 연주자들을 섭외를 한다거나 좀 더 효율성 있는 세트를 만들어서 해외 투어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여러 번의 경험들을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 생긴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는 뭐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공연을 가면 무대 위에서 연주만 하는 걸로 100%다 채우긴 힘들어요. 관객과의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연주자에게 질문이 갑자기 쏟아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간단한 영어 구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다행히 애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 나름대로 음악 작업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그 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추임새 정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제가 늘 준비를 해가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러니까 영어가 이외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큐카드를 잘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보고 또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좀 가상히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주자로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워크숍을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북거리와 휘몰이를 현지에 알려드린 그 부분들을 좀 담아와 봤어요. 선생님 정보가 되게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젬베는 되게 많더라고요. 젬베를 가지고 안무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레프트 핸드는 마인드, 멸치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더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울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페스티벌의 한계에 맞게 좀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바이브를 좀 느끼게 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농악의 한 진법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워크숍을 해봤거든요. 잘 따라. 너무 좋아하네. 전에 보셨던 축제는 한국에서 열리는 워메드 UK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생겼고 바로 이어서 전체 워메드레이드 워메드 유튜브에 나라별 축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워메드레이드 대학교의 음대에서 오셔서 가지고 와서 그 인생을 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님들 너무 즐거워하세요. 제가 친구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수업과 메인 요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거를 조건을 항상 제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현지의 대학교라든지 만들기 위해서 미션이 가장 수월하다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워맥스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전 세계를 많이 돌게 됐는데, 그 팬데믹 이전까지 제가 투어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투어 이제 대표 투어 포스터들을 좀 담아봤고, 제일 많이 돌았던 시기에는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도 사이였는데 19년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7개국 25개 도시를 3달 동안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축제들을 이제 고를 수 있는 또 이제 연륜이 좀 생겼었지만 초창기에는 저도 들어오는 대로 막 다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초기에는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나라를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있어서 좀 남겨보았습니다. 이런 투어들이나 그리고 단독으로 갔던 투어들이
사실 지원금 없이 늘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지원금 사업 같은 거를 가장 먼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항상 염두를 해두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이 포스터에 보면 이게 이제 호주에서 열리는 다윈 페스티벌이라는 곳이에요. 다윈 페스티벌이 제가 왜 기억에 나냐면 팬데믹이 훨씬 있기 전에 제 쇼케이스를 보고 저를 이제 쇼케이스 단독 공연을 보고 필릭스라고 하는 디렉터분이 제 공연을 이제 자기 축제에 초대를 하게 되는데 한 해는 제가 다른 투어를 돌고 있어서 못 가고 두 번째 때도 제가 북미 투어를 돌고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째가 됐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근데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입국을 하게 돼요. 다윈 페스티벌에. 그래서 다윈 페스티벌을 3년간 이제 저를 아티스트 한 명을 기다려준 축제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티스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를 가지 못하면 내가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다. 좋은 기회를 이번 기회에 놓치면 난 다음은 없다. 이런 생각이 항상 조바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술가뿐만 아니라 디렉터 분들도 본인의 그 축제에 정말 좋은 연주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 유연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윈 페스티벌이 사실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3년을 기다려줬다라는 어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 감독님이어서 제가 그때는 팬데믹을 뚫고 다윈 페스티벌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다른 축제들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지원금을 아예 안 받고 본인들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지원금을 해서 이렇게 와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투어를 하는 개런티는 적지만 그 다른 조건들이 워낙 좋아서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 연주자들이 예술가분들이 돈을 보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고 가치관이 잘 맞는 경우라면 저는 그 부분도 또 다른 기회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력을 좀 적어봤어요. 이게 최근 2017년부터 작년까지의 제가 활동을 했던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이 기금 사업과 초청 공연들 위주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사실 나중에 제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똑같이 보이실 건데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공연예술가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모르시고 아는 사업만 거기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1년을 허비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고자 라인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갔던 축제들 요거를 한번 해봤고요. 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나니까 다음 스텝은 도대체 무엇인가? 계속 국제교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하다 보니 저는 저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저희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제라는 한 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그 안에서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를 하고 그 안에서 제 공연을 선보이고 그 안에서 또 아트마켓처럼 자그마하게 서로의 기획자들과의 미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 축제 사업들을 조금 더 키워서 제가 아티스트 한 명이서 했던 그 경험들을 좀 다양한 분들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저의 국제교류 계획이지 않을까 해서 다음 스텝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